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도 진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따로 공부하는 게 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뭔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니까. 그렇다고, 집에서 누워서 테레비 하고 눈싸움 하기는, 밤에, 눈싸움 하기는 너무나 싫고, 그래서 뭐, 애 아빠는 애 아빠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이렇게 다 이제 각기 생활하는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저의 자꾸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를 또 이제, 눈여겨보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각자, 이렇게 찾아 나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또 뭔가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요번 주간이,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스승의 날이니까 제가, 교수님들을 찾아뵈면서, 다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며칠을 이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근데, 지금 학사를 가르치고 있는 학년기 아이들, 우리는 이제 성인 학습자잖아요, 선생님들은 학년기 애들. 그래서, 어느 학생이, 이제 여자 교수님이에요. 제가 이제 인사하러 간 교수님이 저랑 동갑이고, 여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너무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고, 이걸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시는 거여서, 무슨 일인데요, 교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러니까는 이제 지났잖아요. 스승의 날. 그래서 스승의 날 그 며칠 전에 선생님, 그 한 학생, 남학생, 2학년 학생이 파리바게트 아주 큰 상자를 가지고 교수님한테 왔더래요. 근데 우리 나이는 그렇게 케이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학생이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에요. 큰 케이크를 들고 왔더래.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그러고 생각을 하고 고맙다는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맙다고 하기 전에 이 학생이 뭐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들 한번 추측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 학생이 교수님한테 건네면서 그 큰 파리바게뜨 케이크를 건네면서 교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하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한 명도 맞춘 사람이 없어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고 그래서 저는 그 큰 저기 뭐야 파리바게뜨 큰 케이크를 교수님한테 드리면서 거기서 이벤트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 케이크 안에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케이크 안에서 뭔가 뿅 하고 튀어나오나? 그래서 교수님에 대한 고마움 그런 걸 뭐 이벤트를 하나 이제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동안 상상을 하셨죠? 이 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교수님, 이따 오후에 찾아갈 거니까 냉장고에 보관 좀 해주세요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란 거야. 그 아이가 이제 그거에 대해 자기를 고맙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고맙다는 말 하기도 전에 이 학생이 딱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 고마워 그랬으면은, 와, 진짜 난처할 뻔 하신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근데 이따 오후에 그러니까 보관했다가 냉장고에 보관하고 이따 오후에 찾아갈까 보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오후에는 1학년 남학생이 와서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 이 아이들이 진짜 그렇구나. 참 웃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허탈한 감정이었습니다. 참 교수님, 여기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을. 20대들이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이제 제가 웃자고 이제 한 얘기고요.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공유해야겠다 하는 이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은 제가 얼른 신문을 갖다 공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공책을 또 안 가지고 와서 노트를 그래서 얼른 이제 저기 카메라로 찍고 제가 지금 금방 받아 썼습니다. 고쳤었는데 사람의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배움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바뀌고 성장한다. 이게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저는 10년 전에 친구들하고 지금의, 지금 교회 친구들 만나면 쟤는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나 동떨어진, 이게 세계 몇 년 사이에 이게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사람의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배움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바뀌고 성장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바뀐 것처럼 아줌마였다가 늘 얘기하죠. 아줌마였다가 이렇게 저의 모습이 바뀐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과 그죠? 우리 선생님도 앞으로 바뀔 부분이 많을 거고 저도 앞으로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선생님들 같이 달려요. 자, 오늘 12장에 인지 이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인본주의 이론, 그죠? 인본주의 이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는 어, 영, 인간의 성장, 변화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셔야 돼. 인본주의 이론 전 시간에 선생님들 공부하셨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접근법으로 정신 역동학파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본능적인 개념과 행동주의 실험에 대한 환경 결정론에 에서 등장하였고요. 따라서 어디에 둔다? 인본주의로선 사랑, 의미, 가치, 자아실현, 선택, 창조성과 같은 인간의 자아실현과 경향성,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이 이론은 뭐예요? 이 이론에서 인본주의에서 인간은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 선생님들도 교과서를 지금 아마 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좀 훅 들어봐요. 그래서 인간중심 이론에는 로저스, 그죠? 로저스가 나오고요. 인간중심 이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로저스의 인간중심 이론에는 통합된 유기체, 자기실현, 경향성, 그 다음에 일관성과 위협,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런 주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현상학적인 장,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 개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그죠? 상담자와 상담자는 누구예요? 사회복지사나 이런 조력자죠?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예요? 일치성, 그다음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그다음에 공감적 이해, 그죠? 이 인간 중심 이론에서는 상담자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는 어떻다? 일치성, 그다음에 지금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또 하나는 인간 중심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요? 또 평가, 그죠? 평가, 그 다음에 가장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석사 대학원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로저스보다는 메슬로우의 그죠? 이 5단계가 나옵니다. 메슬로우의 이 5단계는 외워버려야 돼요. 욕구 위계 이론. 그래서 메슬로우는 뭐야 지금 자아실현 체계화된 이론으로 메슬로우의 그 욕구 이론은 욕구 위계 이론은 체계화된 이론으로 자아실현 욕구로도 한다. 그래서 욕구 위계 이론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욕구 위계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란 인간의 욕구는 어떻게 돼?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위 단계의 욕구 충족이 상위 계층 욕구가 생기는 조건이 된다. 그죠?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 유계 이론은 어떻다? 유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위부터 상위 쪽으로 이런 욕구가 생기는 조건이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의 유계적, 계층적, 그죠? 인본주의에서 메슬로우의 요구 유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의 위계적, 계층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죠? 인간의 욕구에는 뭐야? 위계적이고 계층적이고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5단계를 선생님들 외우고 계시죠? 뭐였어요, 선생님들? 5단계가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자, 봅시다. 생리적인 욕구. 그죠?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 그죠? 우리가 먹고 의식주, 그죠?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가장 윗단계가 뭐예요? 지금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는. 그러면 안전의 욕구는 뭐예요? 평상심과 이런 불안, 공포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거죠. 내가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죠. 그죠? 아이들도 보세요. 아이들도 보면은 무의식 중에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면은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전의 욕구, 그죠? 떨어지지 않고자 하는 불안과 공포, 엄마에서 떨어지면은 불안하고 그래서 불안과 공포를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 이 안전의 욕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사회적으로도 조직을 이루고 함께 하려는 성향.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애인이나 배우자, 자녀, 친구, 단체 등이 필요하는 거죠. 우리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혼자만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 누구한테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사회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어떤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는 그죠? 사랑받고 소속이 돼서 애정과 소속이 있고 그다음에 존중의 욕구. 존중의 욕구는 뭐예요? 존중은 우리 선생님들도 뭐예요? 나 자신을 존중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존중의 욕구죠. 그죠? 존중의 욕구가 뭐예요? 충족되지 않게 되면 사람들한테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거죠. 또는 참 이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뭐야 지금 자아 존중감도 낮아지고 또 괜히 뭐가 생겨? 열등감. 누가 뭐라고 그랬으니까 혼자만의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의 욕구. 나를 존중하면요. 남도 타인도 상대방을 본인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야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합니다. 여기서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도 곱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러잖아.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체가 되자. 그죠? 완전체가 되자.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인간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고정된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람의 마음은 고정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배움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바뀌고 성장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 그래서 경험, 지혜, 이런 게 모든 게 우리가 축적이 되어 있음으로써 거기에 우리가 이 사회복지라는 지식이 들어가면 우리 선생님들은 완전체가 된다고 늘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하자. 그래서 존중의 욕구 참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존중하면 내 스스로 어떻게 되겠어? 충족감이 크겠죠? 그러면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자아 실현의 욕구. 참 중요합니다. 그죠? 처음에 가장 필수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내가,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가 애정과 소속, 그죠?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그 다음 어느 단체에 소속됨으로써 안정감을 갖고, 그 다음에 나를 존중하고, 그죠? 타인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자아 존중감, 나를 사랑하는 거고, 자아 효능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뭔가 일을 확실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자아 효능감이죠? 그죠? 선생님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죠? 그걸 자아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의 차이는 틀리니까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존중의 욕구 다음에 상위 계층으로 어떻게 된다? 자아 실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거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죠? 인생 2모작, 인생 3모작의 자아 실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2년간 하고 나서 꼭 그 현장에 있지를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선생님은 순간순간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죠?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과 연계 평가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인지 이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이론은 자, 교과서 이제 인지 이론은 삐아작에 나오는 인지 발달 이론에 있어서 삐아작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덕성 발달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지 이론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치매라는 단어를 참 싫어해요. 치매라는 단어는 싫어하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는 그냥 치매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해요. 인지증. 치매라는 말에서 이 치매는 어둘치, 어둘매. 그래서 어르신 인지가 참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경도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절대로 그걸 용인을 못 해요. 나는 멀쩡해. 그래서 이 인지라는 건 뭐야? 내가 듣고 말하고 모든 게 인간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인지 이론에 대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있습니다. 인지 이론의 한번 개요를 봅시다. 인지 이론은 뭐야? 인간에 대한 행동을, 그죠? 내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우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어? 그냥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머리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갑순이가 지금 뭔가를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무슨 일이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인간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 된다. 자, 인지 이론은 뭐라고? 인간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저런 행동을 하나? 왜 이런 행동을 하나? 왜 그러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뭔가가 일이 있었구나. 아니면 막 너무 그냥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래.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구나. 뭐 축하할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인간에 대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사고 과정, 그저 사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지의 획득과 기능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한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되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죠? 왜 저렇게 행동하지? 뭘 생각하지? 뭘 느끼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한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인간의 잠재력과 그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변화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 이 인지 획득 기능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한 개인이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거기다가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 초점 베이스에 인간의 그 잠재력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잠재력과 그 행동, 왜 갑순이가 저런 행동을 하지? 그 행동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시키는데 이러한 거를 그 잠재력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꼭 필요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인지 이론은 인간의 무의식에, 그죠? 잘 알아두세요. 인지 이론은 아까 잠재력과 행동을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지 이론은 인간의 무의식과 그 다음에 무의식에 초점을 두고 충동적 존재로 보는, 그죠? 정신역동, 인지는 인간의 무의식에 초점을 두고 충동적 존재로 보는 정신역동 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의식, 생각하는 거, 그죠? 인간의 의식에 초점을 두고 인간을 사고하는 합리적인 존재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잠재력과 행동을 이해하는 이 모든 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정신역동 이론 뭐예요, 지금? 인간의 무의식에 초점을 둔 충동적인 존재로 보는 게 정신역동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여기서 지금 의식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합리적인 존재, 또한 합리적인 존재이면서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는 게 무슨 이론이다? 인지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은 무의식에 초점을 둔 충동적 존재. 인지 이론은 뭐다? 의식, 사고, 생각에 초점을 둔 인간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존재.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합리적인 존재죠. 제대로 된 생각을 갖추고 겸비한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합리적인 존재고 또 그 윗단계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 원인들이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지각되고, 그죠? 이 환경적 원인들이, 주변에 있는 환경적 원인들이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지각되고 인식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게 인지이론이다. 확실히 이제 알겠죠? 인지이론이 뭐다? 인간의 합리적이고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이론이다. 그러니까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인지. 왜? 인간이 행동하는 데서는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다. 왜? 생각하는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의식에 초점을 둔 이론이 뭐다? 다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의식에 초점을 둔 이론. 합리적 존재, 성장 가능성 있는 이론, 그래서 인지 이론.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지 발달 이론, 삐아제. 그죠? 삐아제에 들어가기 전에 322쪽에 선생님들 잠깐 보세요. 그죠? 여기서 인식은, 그죠? 인지적 성숙에 있어서 인식, 경험을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말한 것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정보를 종합하고, 복잡한 과제를 분석하는 포괄적인 인지 활동을 말한다. 인식이라는 거. 그죠? 내가 뭔가를 인식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 어떤 종합적이고 복잡한 관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포괄적인 인지적 활동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있어서 여기서 보세요. 삐아제는 1896년 스위스 뇌샤텔에서 출생을 했고요. 어릴 때부터 동물에 관심이 많았대. 그래서 10살 때 백색종 참새 관찰 결과를 야, 완전히 천재 아니에요? 그죠? 10살에, 와, 참새 관찰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대요. 저는 논문 쓰는 게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이 나이에. 근데 얘는 10살 때, 이 삐아제는 10살 때 논문으로 썼답니다. 그래서 1915년에 연체 동물학으로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소르본 대학교, 현재 파리 제4대학교래. 그래서 비네에게 심리학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21년 했습니다. 거의 2년 사이에 4편의 심리학 논문을, 천재니까. 누구는 논문 한 편도 쓰기가 너무나 힘들고 진짜 완전히 그냥 온몸이 그냥 다 부서지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 논문을 쓰다 보면은 이걸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해야 되나 하고 막 그냥 혼자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들 보세요. 그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내가 이만큼 성숙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어때요? 직장 다니면서 지금 또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이 시간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이 과정이 지나면 선생님들은 어느 단계에 올라갔다 저는 100%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1929년에는 루소의 연구기관장이 되어서 어린이 연구를 접하면서 이것이 피아제를 심리학 및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학에서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 루소 밑에서 또 일을 했네요. 이 피아제가. 그죠? 그래서 1926년부터 1927년까지는 뉴에샤텔 대학교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을 했대요. 그죠? 철학 교수로 재직을 했고, 29년에는 제네바 대학교 아동심리학 교수가 되어서 1980년에 임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심리학 교수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 대학에서, 그러니까 한 대학에서, 그죠? 여기서 한우물을 팠네요. 그래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인식론과 인지가 심리학자들의 주된 관심 주제가 되면서 피아제의 이론도 주목받게 되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유럽인으로 최초로 미국 유럽인에서 최초로 아까 스위스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스위스 사람으로서 그래서 1969년에 특별 공헌상도 받았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10살에 논문을 쓸 정도였으면 천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피아제. 그래서 인간관, 323점의 인간관.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뭐예요? 지금 인간의 인지를 되게 중요합니다. 의식적인 사고에 우리가 핵심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인간을 매우 주관적인 존재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론의 기본 과정 뭐예요? 인간은 일생을 통해서 인지적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죠?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고정된 게 아니라 그랬죠?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변하고, 그죠? 경험과 배움의 축적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예요. 제가 아까 수업 전에 얘기했죠. 여기 나와요. 지금 여기서 인간은 일생을 통하여, 그죠? 인간은 일생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한테도 배우고, 책에서도 배우고, 주변에서 이렇게 배우고, 자식한테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그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꼭 책을 보고서 공부하는 게 배움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지이론의 기본 과정은 어떻다? 인간은 일생을 통하여 인지적 성장, 그죠? 변화.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들.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 배움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한다고 제가 처음에서 이렇게 처음 들어가기 전에 이거예요. 이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특정 연령에서 각 개인의 특정 연령의 인지적 유능성, 그 개인이 기능하는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당연하죠. 특정 연령에서 연령대별로 우리 사람마다 다 어때요? 지금 A, B, C, D, E 5명 A, B, C, D, E 5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아들이는 그 유능성은 그 개인이 기능하는 그죠? 오퍼레이션 조작하는 그 맥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당연히 있다는 거죠.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다 이 부분이 해석하는 이 부분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적 유능성은 그 개인이 기능하는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이론은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죠?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환경에 인간이, 그죠? 아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환경에 인간이 능동적으로 적응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성장 가능성.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이 이론은, 인간의 이 이론을 떠나서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환경에, 그죠? 우리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지금 사회복지, 동원대 사회복지라는, 여기에 지금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어느 날 뚝 하고 지금 동원대에 들어와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선생님들의 주관하에 능동적으로 여기에 지금 동원대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원대에서 이 사회복지를 권유한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환경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그래, 해보자. 만약에 여기서 부정적으로 그걸 이 나이에 뭐를 해?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저하고 지금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인 거죠.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너무나 잘하셨어. 진짜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저는 엄지척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잘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이 동원대 사회복지과라는 데 들어와서 지금 선생님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모르던 거를 하나하나 어느 날 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1학년부터 하나 배워가고 있는 ING,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인간에 대해서 이 긍정적이고 환경에 인간이 능동적으로 적응한다는 측면에서는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는 나한테 도움을 안 주는 사람들은 다 잘라 버려라. 부정적이고, 그걸 뭐하러 해? 왜 그래? 하고 퀘스천 마크를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선생님들 인생에 있어서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늘 선생님들 옆에 누군가, 그죠? 누가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요번에 스승의 날에 하남시에 있는 우리 최성균 교수님, 제가 대학원에서 만난 은사입니다. 84세예요. 1년마다 저는 우리 최성균 미래복지 경영 최성균 교수님의 부부를 모시고 사모님은 81세시고요. 늘 1년에 제 행사입니다. 제가 바쁘다는 거 알아요. 저는 항상 그냥 20만 원, 그 다음에 사모님 선물 15만 원 해서 식사 모시고 차 마시고 제 이벤트예요. 너무나 그 과정이 뿌듯하고 왜? 저도 최성균 교수님의 이런 좋은 환경에 의해서 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성장해 있다는 겁니다. 그냥이 안 돼요. 이 환경이라는 게, 그죠? 우리는 환경 속에 PIE, 기억나시죠? Person in Environment. 기억나시나?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는 최성용 교수님한테 이번에 그랬습니다. 교수님, 내년 84세고 교수님이 대장암 완치가 되었는데 이제는 또 전립선암이 왔어요. 그런데도 활동을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은사예요. 2017년에 만나서 진짜 제 일. 그래서 교수님, 내년에는 여기서 제가 10만 원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교수님. 아셨죠? 그러면서 왔습니다. 너무 뿌듯한 거야. 저는 교수님이 100살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성장하는 걸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서 네. 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주요 내용을 봅시다. 여기서 주요 내용 인지, 컨그니션, 인지. 아는 거, knowing, 그죠? 아는 거에 관련된 모든 과정과 자극을 조작하는 모든 거, 인지, 아는 거에 관련돼서 everybody
모든 과정, 자극을 조직화하고 지식을 얻는 심리적 과정으로 총체적인 정신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인지. 근데 여기서 총체적 정신 과정이에요. 포괄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르신들 보세요. 치매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화하고 지식을 얻는 이게 과정이 총체적 과정에서 여기서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허물어져. 그래서 인지에 고장이 나는 겁니다. 엉클어지가 모든 이 머릿속이 이 회로가 엉켜버리는 거야. 이 정신 과정이 지금 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치매는, 인지증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15년 전부터 저는, 어, 한번 치매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치매는요, 15년 전, 25년부터 이 머리에 나쁜 단백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느 날 나이가 들면서 오는 게 치매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관련된 총체적인 정신 과정을 포함하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모든 과정과 자극을 조직화해서, 그죠? 모든 과정, 이 자극을 조직하는 거죠? 그 다음 지식을 얻죠? 이런 심리적 과정으로서의 총체적 정신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인지입니다. 그럼 도식, 스키마. 이 도식이 뭐예요? 도식이 스키마. 일반적으로 이 스키마라고 해요. 이 도식을 일반적으로 사물이나 사건 혹은 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 그러니까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어떤 사물이나 사건, 그죠? 사물이나 사건, 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을 도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다른 영어로 스키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스키마가 뭐예요? 전체적인 윤곽, 개념. 뭐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개념이, 스키마구나. 그래서 피아제는 이 도식, 스키마를 그죠? 행동이 유사한 상황 속에서, 그죠? 행동이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전승되거나 일반화되는 그런 행동의 구조 혹은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도식 스키마. 삐아제에 있어서 사건이나 일반적인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또는 개념이 도식이구나, 스키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 여기서 일반 행동의 구조 혹은 조직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도식이 스키마가 윤곽이나 개념이 사건, 감정 관련된 행동, 그 다음에 심상, 그리고 생각들의 의미 있는 배치와 동시에 자료나 정보가 투입될 때, 그죠? 이런 모든 거에 감정이나 사건이나 사고 이런 거에 여기 정보가 투입되는 거죠. 그죠? 정보가 투입될 때 지금 뭐라고 그래? 일종의 중거틀로 기능한다. 그래서 어,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정신적 틀, 그러니까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정신적 틀을 뭐라고 그런다? 도식, 스키마. 선생님들 거기다가 밑줄을 긋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해, 이해의 틀이다.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이니까는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정신적인 틀, 즉, 이해의 틀, 스키마, 도식, 그죠? 그래서 도식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런다? 정신적 조직화의 1차적 단위. 도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적 조직화 1차적 단위. 그 다음에 인간은 이러한 도식을 통해서 환경에 정한다. 그러니까 1차적 정신적 조직의 1차적 단위 도식은, 그래서 이런 도식을 통해서 환경에 정한다. 따라서 여기서 인간은 사회적, 물리적인 환경, 그다음에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식을 재구성.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적으로 사회적, 물리적인 이런 환경과 사회적인,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어? 지속적으로 재구성하고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이 도식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지금. 유아는 태어날 때 몇 가지 본능적인
그죠? 이 이해의 틀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도식은 뭐라, 정신적인 틀, 이해의 틀 하면 뭐라고요? 도식, 스키마라는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적인 틀을, 이해의 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도식 또는 스키마. 이해됐죠? 그래서 유아는 태어날 때 몇 가지 본전 도식을 가지고 태어나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빨기, 뭐 찾기 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